붓다가야에서 동양광포의 비석등을 매납하는 장면이 나오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에 휩싸였다. 그 영상은 3.16의 맹세를 완수하려는 사제의 정신의 각인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신이치의 인사 차례였다. 신이치는 출연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진실한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종교, 위대한 생명 철학을 그 근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회의 사명에 대해 언급해 갔다. 지금 세계를 지도해야 할 대국은 강대한 무력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민주화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실한 평화가 있을 순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전 민족, 전 인류의 평등을 설한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천리로서 실제로 인간 공화의 모습을 실현해온 것은 창가학회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 세계 평화도 이 불법 사상과 학회라는 인간의 연대가 확대되는 속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도다조세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1958년 3월 16일은 도다 선생님이 광선유포는 이렇게 해가라고 하는 모의 시험의 의미를 담아 광포의 방정식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그날 오기로 약속했던 정치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은 한나라의 수상도, 서민도, 본존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묘법의 빛을 받아갈 수 있는 광선유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식전이 끝나고 상경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그 의미는 한없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민중을 구해가는 싸움, 그릇된 종교와 투쟁하는 싸움, 부당한 권력과 투쟁하는 싸움, 자기 자신과 투쟁하는 싸움 등 일체를 포함한 도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쇠약해진 몸이셨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의연하게 말씀하셨던 우리들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선유포를 향해 싸워가리라고 나는 그때 다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혼의 외침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광선유포의 그날까지 단연코 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이치가 한 이날의 인사는 세이쿄신문에 게재되었고 이것을 본 전국의 회원은 결연히 분기했다. 우리들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동지의 신조로 되었다. 이 무렵 학회원에 대한 부당한 따돌림이 각지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효고현의 아오가키초의 어느 산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신사의 관리당번을 매년 순서대로 맡는 것이 관습이었다. 관리당번이란 신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청소나 건물의 수리 외에 꽃을 공양하기도 하고 참배를 하는 일 등이 그 임무였다. 약 60세대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지역에는 다스타 하루오라고 하는 학회의 조장을 비롯해 몇 세대의 학회원이 살고 있었다. 이 해는 다스타의 집이 관리당번 차례로 되었으나 다스타는 신사에 대한 봉사나 참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조에 납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학회원도 마찬가지였다. 1월에 실시된 마을 총회에서 다스타는 말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까? 저는 다른 행사에는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관리당번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학회의 절복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도 하여 신사와 관련이 깊은 마을의 임원들은 학회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마침내 학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마을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총회에서 마을의 규약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친목을 위해 순번대로 신사의 행사 담당자가 되는 것을 규약에 포함시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마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는 내용을 귀하게 명기하였다. 그 후 이번에는 학회원도 참가시켜 총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의 책임자는 학회원에게 신사의 행사에 대한 참가를 촉구하는 한편 학회를 그만두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동지들의 결의는 단호했다.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모두 당당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학회원의 집으로 마을의 수도위원이 찾아왔다. 가족이 나와보니 수도위원들이 집 앞에 있는 간이수도의 수도관을 잠그고 수도관 개폐기 속으로 붉은 흙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마을의 규약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수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을의 수도이니까. 수도관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흙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동지의 눈에 분한 눈물이 흘렀다. 또한 마을 행사 등의 연락용으로 사용되던 유선방송 설비도 제거되었다. 공동소유인 산림에 대한 권리도 박탈당하고 말았다. 수도가 끊긴 학회원은 물지개를 지고 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 그것을 마시며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도 시작되었다. 아오가키 초라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회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그러나 다스타 하루오를 비롯한 마을의 학회원은 법적인 지식에는 어두워 어떠한 대항책도 강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 대성인께서는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난을 만난다고 심득해서 갖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신심이 진짜라는 증거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호소해온 교황 연찬이 신심의 확신을 깊게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학회 본부에서는 즉시 오사카의 간부를 현지로 파견했다. 동지를 격려하는 한편 인권옹호위원회 등도 찾아가 교섭에 임했다. 학회원에 대한 이러한 처사의 위법성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조사하러 온 인권옹호위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의 임원을 찾아가 당장 수도의 급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는 가운데 더 이상 학회원을 괴롭히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한 처지에 몰릴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동장과 임원들은 학회원에게 마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오가키 초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일단 결말이 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2주일 정도 후의 일이었다. 동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동사무실에서 학회원에게 사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고 화해한다는 식의 형태가 취해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따돌림은 계속되었다. 잡화점을 경영하는 다스타 하루오의 집에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물건을 사러 오지 않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말에 높은 사람들이 귀찮게 해서. 다스오는 부득이 행상을 다녀야만 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의기양양했다. 아오가키 초에서의 포교는 이전보다 더 늘어갔다. 학회원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은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했으며 그 명랑함을 잃지 않는 동지의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효고현에 있는 산다시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월 초 정토 진종의 사원에서 보은강이 행해지자 그 비용이 각 가정으로 할당되었다. 그것은 지역의 관례였다. 그러나 후쿠다 다미토라는 학회 청년이 그 비용의 지불을 거부했던 것이다. 지역의 60여 세대 중 학회원은 겨우 한 세대뿐이었다.
후쿠다 다미토의 입회는 1959년 3월이었다. 그는 오사카의 도요나카에 나와 있었으나 다음 해 4월 광선유포에 대한 사명을 불태우며 고향인 산다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자 후쿠다도 그 지역에서 절복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구습이 깊은 그 고장의 기풍 탓인지 그러한 후쿠다의 절복 활동이 학회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말았다. 후쿠다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종파의 절에서 하는 종교 행사에 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이미 입회했으나 예전에 그 절의 단가 총대표도 했던 만큼 마을 사람들의 반향은 예상외로 컸다. 그러나 후쿠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더욱 마을 사람들을 절복하여 종교에도 정사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사카 조직의 남자부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20명 정도의 멤버가 기꺼이 와주었다. 그리고 안면도 없는 집을 방문하며 집집마다 절복하러 다녔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학회가를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1961년 1월 중순의 일이었다. 청년들은 의기충전해 있었지만 약간은 상식이 결여된 자기 만족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것이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에서 후쿠다의 집으로 항의가 쇄도, 격노하며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원 행사의 비용을 거부한 후쿠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심한 비난이 들끓게 되었다. 마을의 동장은 후쿠다에게 절의 행사 비용을 내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앞으로 절이나 신사의 비용은 일체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동장은 지역 임원회를 열어 마을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마을 주민이 갖는 모든 권리와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기한 규약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작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2월 22일에는 마을의 임시총회를 개최, 이 규약을 의결하게 이르렀다. 마을의 임원들은 총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다. 이번 총회에서 후쿠다의 집을 따돌리는 거야. 그것을 위한 규약을 결정할 테니 도장을 잊지 말도록 하게. 후쿠다가 정시에 총회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제히 후쿠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였다. 총회가 시작되었다. 동장은 처음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다 씨가 오사카에서 돌아와 이 마을에서 종교 활동을 시작하고부터 이제까지 아무런 풍파도 없던 마을의 평화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절의 보온강 비용을 모두가 조금씩 내는 것은 이 마을의 전통이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쿠다 씨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학회원이 집단으로 찾아와 신심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을 주민의 통제를 위해서 절의 행사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등 마을의 관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을의 공유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마을의 규약으로 정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성이 터졌다. 몇 사람이 또 힘차게 발언했다. 후쿠다 다미토에 대한 규탄이 시작되었다. 먼저 한 장년의 남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후쿠다 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장가학회 따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은 곧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된다면 죽을 때 누구에게 장례를 부탁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저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마을의 공유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소!
마을의 주민들은 더욱더 격노했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마을의 수도 공급도 중지해야 한다. 학회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을의 길도 다니지 마라. 아이들 놀이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협박이라고 해도 좋았다. 모두의 발언이 대충 끝나자 동장이 말했다. 후쿠다 씨, 반론이 있으면 하시오. 후쿠다가 일어섰다. 일제히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은 헌법 위반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짓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의 비용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후쿠다가 이야기를 마치자 동장이 말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장은 새로운 규약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의 협의 결정사항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마을 전체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합의 규약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자치단체의 협의에서 결정된 모든 공동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마을의 재산 및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두 번째, 마을의 협의로 결정된 모든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마을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했다고 인정한 일시로부터 만 1년 동안 마을의 일원으로 가지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규약의 의결로 옮겨졌다. 후쿠다 다미토 외에 또 한 사람이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전원이 찬성했다. 신규약에 모두가 서명 날인했다. 동장은 말했다. 이것으로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었습니다. 이 규약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헌법에 반하여 신교의 자유도 인권도 빼앗는 마을의 규약이 성립되고 만 것이다. 총회장을 뒤로하는 후쿠다의 등 뒤로 조소가 쏟아졌다. 후쿠다는 가슴 깊숙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 일이 허용돼도 좋단 말인가? 일본은 법치국가이다. 인권이 짓밟히도록 놔둘까 보냐? 나는 싸우겠다. 단연코 싸워보이겠다. 절대로 질 수 없다. 후쿠다는 간사이 간부들과 연계를 취하고 현지의 산다 경찰서에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동장을 고소했다. 또 법무국에도 마을의 규약에 헌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조사를 요청했다. 법무국은 곧 조사를 개시하여 동장에게 마을의 규약을 파기하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마을의 임원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었던 탓인지 아무리 사정을 호소해도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또 권고를 받고서도 마을의 임원들은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았으며 임원 중 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했다. 헌법 위반이든 아니든 마을의 일은 마을의 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후쿠다의 가족에게는 갖가지 압력이 뒤따랐다. 후쿠다 다미토의 마을은 죽세공이 특산품으로 그의 집에서도 대나무 바구니 등을 만들고 있었지만 도매상은 그것을 인수하지 않았다. 도매상은 당시 절의 단가 총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나마 후쿠다가 일하러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3월 16일에 우리들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라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 드디어 마가 다투어 일어난 것이다. 신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동장 등이 마을의 규약을 파괴하고 후쿠다가 고소를 취하하여 화해하기까지
실로 약 2년간의 세월을 요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효고현뿐만이 아니었다. 미에현의 구마노시에 있는 어느 어촌에서도 역시 같은 시기에 학회원 13세대가 그 마을의 산신제 행사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을의 의결로서 공유림 등의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구마모토현의 아소군 오구니마치와 군마현의 안나카시에서는 신사의 행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회원에게 농업에 필요한 공동기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따돌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신사에 대한 기부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신사제를 지낼 때 학회원이 운영하는 가게에 신위를 안치한 가마를 난입시키는 자들도 있었다. 신사제를 이용한 악질적인 집단 폭력이라고도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행하는 축제의 경우 요즘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엷어진 채 문화적, 사회적인 관습으로 되어 그 지역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축제 등도 신앙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 방법이 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각지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의 경우를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한 행사에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참가시키려는 것에 대해 동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학회원이 됨에 따라 신교의 자유를 자각했기 때문이다. 원래 대화한 끝에 절복되어 입회하는 것 자체는 신교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스스로의 의지로서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집단 따돌림 사건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일 이상으로 괴로웠다. 신이치는 격려의 글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로 격려의 손길을 보냈다. 또 최고 간부를 비롯해 각지의 간부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응원해 갈 것을 지시했다. 신이치는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동지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새로운 홍법의 파도가 확대되어 일본의 광선 유포는 비약적으로 확산되었다. 학회원을 따돌리는 이유가 된 원인은 모두 사원이나 신사의 행사에 대한 불참과 기부의 거부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진짜 이유는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절복이 시작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회의 포교가 진전됨에 따라 기성종파의 사원과 신사는 단가와 시족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학회에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사원이나 신사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은 학회원이 늘어나면 지역의 질서가 문란해져서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착각하여 학회원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타 종교나 일부 매스컴의 선전으로 학회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성인께서는 대난이 없으면 법화경의 행자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난이 없으면 진정한 신심이 아니다. 광선유포가 진전되면 반드시 폭풍우가 다투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히 폭풍우는 불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아직 본격적인 폭풍우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신이치는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는 난이 옴을 가지고 안락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라는 어서의 구절을 상기했다. 그리고 모든 동지들이 어떠한 대난에도 용약 환희하며 맞서갈 수 있도록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육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이 집단 따돌림 사건을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와 인권 감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일본에는 토속적인 시족 신앙이 있어 지역의 공동체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왔다. 에도 시대에 접어들자 막부의 종교 정책에 따라
사단 제도가 만들어져 사원이 민중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본래 인간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갔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래 신사 신도가 사실상 국교화됨에 따라 신사는 물론이고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종속 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지역의 사원이나 신사에 따르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의 의식 경향은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가 일체가 되어 민중을 지배해왔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전쟁 후 일본 헌법에 의해 신교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인정되었다 해도 국민의 의식은 구습에 얽매인 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의 사원이나 신사를 숭배하고 기부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전 지역 주민의 의무인 양 여겨져 왔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도 무비판적으로 공동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구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개인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제도가 바뀌어도 정신적으로는 집단의 예속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에게는 개인의 자립 기반으로 되는 철학이 없었다. 본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종교인데 일본의 경우 종교가 마을이라는 공동체나 가정의 종교로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종교로는 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은 사원이나 신사의 종교 행사에는 참가하더라도 그 종교의 교의 등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낮다. 이것도 종교를 자신의 삶과 분리하여 마을이나 집안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할 것이다. 만약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로 종교를 믿으려 한다면 가르침에 대한 정사 등의 내실을 탐구하고 검증해 가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일본인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딘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면서 집안의 종교를 말한다든지 혹은 무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서 구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는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근본이며 신념의 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자세는 세계인의 상식에서 본다면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니칠엔 불법은 개인의 정신에 깊이 내재화해 갔다. 그리고 동지들은 개인의 존엄성에 눈뜨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며 주장해 왔다. 말하자면 학회원을 따돌리는 일련의 집단 따돌림 사건은 민중이라는 대지에 싹튼 민주의 맹하에 대해 개인을 매몰시켜 왔던 구습이 가한 억압이었다. 참의원 의원이었던 세키히사오 이사는 각 지역의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을 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불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성운대로의 범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세키히사오는 정치가의 양심상으로도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법치 국가에서 믿는 종교 때문에 인간이 차별당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각지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의 상황은 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생명에도 관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세키 이사오는 생각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신교의 자유는 사라지고 만다. 또 인권을 지킬 수 없다. 인권을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정치이다. 더구나 이것은 단지 학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인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 종교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차별을 방치해둔다면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에 크나큰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가는 것이 정치가의 의무이다.
세키 이사오는 학회가 추천한 다른 참의원 의원들과도 상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세키 이사오는 3월 23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다. 거기에서 해외 이주나 보육소,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함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을 거론, 관계 장관들에게 질문해 갔다. 최근 각지에서 신사나 불각에 대한 기부로 인하여 집단 따돌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경신숭조라는 미명 아래 제사의식 등의 경우에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혹은 신위를 모신 가마를 난입시키는 등 악질적인 폭력 사건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답변을 위해 일어선 사람은 자치부 장관이었다. 신사와 불가, 혹은 축제 등의 즈음에서 기부 행위가 일본의 관습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화기애애하게 행한다면 굳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행위가 강제적이었다거나 기부하지 않으면 신위를 모신 가마를 지고 뛰어드는 따위의 폭력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엄중히 단속해 가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키 이사오는 질문을 계속했다. 기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상 신념의 차이라든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부를 강제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법률 위반에 명백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호소에도 경찰관은 소극적인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기부는 성의의 문제니까 기부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경찰관 본연의 자세로서 이렇게 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부 장관이 대답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엄중히 단속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키 이사오는 수도까지 끊어버린 효고현의 아오카키초의 예와 마을의 공유림 등의 재산권을 박탈한 미에현 구마노시의 예를 들면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이 구마시의 경우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일주일이나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경찰서로 갔더니 서장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법무국 인권옹호위원회 일이니까 법무국의 요청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은 헌법 제20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와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법 제222조에 정해진 협박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부 장관은 귀찮다는 듯 일어서더니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중히 단속하여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급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왕왕 복잡한 원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도 깊이 고려해서 판단하고 처리해 가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으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면 헌법에 저촉되는 일이며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장관은 세키 이사오가 꼽은 집단 따돌림 사례는 위법이며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확실히 말했다. 세키 이사오는 다시 경찰청 보안국장의 견해도 물었다. 보안국장은 신중히 말을 골라가며 답변했다. 각각의 경우를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세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대체로 형법 제222조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키 이사오의 질문은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사제나 절의 수리 등에 대한 기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 있었던 경우 그것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질문하신 집단 따돌림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고소를 접수하고도 전혀 단속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경찰관으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키 이사오는 예리하게 추궁해 갔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사해보니 경찰관이 마을 임원들과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술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마을 유지들에게 집단 따돌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유지들과 서로 짜고 피해 신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적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엄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회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위법 행위이고 고소가 있으면 경찰은 즉시 단속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습이 깊은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당연한 일이 행해지기는커녕 현재 유지들과 경찰이 서로 짜는 등 학회원은 부당한 차별을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키 이사오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한 이후 경찰도 학회원의 고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단속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회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압력이나 차별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후에도 각지에서 학회원에 대한 짓궂은 행동이나 음험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정법 정의이기 때문에 다투어 일어나는 경전에 설해진 삼류의 강적 중에서 속중 증상만과 투쟁하는 싸움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동지는 신심으로 견디며 진심으로 굳세게 싸웠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각지의 동지들로부터 종종 그러한 보고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신이치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기나긴 인생에서 보면 그런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히려 신심의 최고 추억이 됩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코 비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고 밝게 그리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중에 2년간이나 투옥되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집단 따돌림 정도는 모기에게 물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공덕으로 행복하게 된 여러분의 가족과 빛나는 인격의 여러분을 보게 되면 마침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치는 동정은 일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신심으로 일어서는 것이다. 거기에 비로소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3월 본부간부에는 27일 다이토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3월의 절복은 44,800여 세대로 학회의 총 세대수는 185만을 돌파했다. 또 이 자리에서 기류, 기타타마, 다치카와, 구마가야, 다카사키, 나가오카, 아스타, 아이치, 오카자키, 나라, 마이즈루, 고베, 효고, 후쿠야마, 마스에 등 15개 지부가 탄생했다. 또 3월에 실시된 교학시험의 최종 결과도 발표되었다. 새롭게 조교수 571명, 강사 2,790명, 조사
22,874명이 탄생되었다. 이것으로 교학부원은 일거에 2배 이상인 4만 명을 넘는 대교학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약진의 파도는 한층 기세를 더하며 신이치의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3일을 향해 더욱 물결을 넓혀가려 하고 있었다. 4월 2일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고 처음 맞이하는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의 기일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도다의 사회기 법요가 도쿄 이케부쿠로의 조자이사에서 거행되었다. 오전에는 맑은 날씨였으나 신이치가 회장에 도착한 정오 무렵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면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한 바람과 함께 천둥 소리가 울렸다. 춘남이었다. 신이치는 유리창을 때리는 비가 마치 폭풍우 속을 전진하라는 도다의 지도처럼 느껴졌다. 신이치는 1951년 7월 11일에 거행된 남자 청년부 결성식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날도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결성식 자리에서 도다는 담담한 어조로 이날의 참가자들 속에서 반드시 학회의 다음 회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광선유포는 절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될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동양 그리고 세계에 유포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그 은사가 서거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신이치는 그동안의 싸움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자신이 도다를 향해 제자로서 가슴을 활짝 펴고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법요가 시작되었다. 니타스 법주의 도사로 근행 창제한 후 각부 대표들의 인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신이치가 일어섰다. 신이치는 마이크 앞에 서자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다 선생님께서 1951년 5월 3일 회장에 취임하셨을 때 폭풍우와 같은 비난과 중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취임 전에 사업이 궁지에 몰려 악정고투하셨던 것에서 기인한 비판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일어서신 도다 선생님은 그 무렵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100년 앞, 200년 앞을 생각하며 분개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지만 200년이 흐른 후에는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싸움이 전 인류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정의로운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선생님은 200년 후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3년 만에 그 싸움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 증명되려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이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일순 정적이 흐르던 장내에 사자우와 같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불행에 괴로워하던 민중이 도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신심에 면려하여 위대한 공덕을 받아 훌륭하게 소생한 모습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 민중의 소생이야말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최대의 위협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일본 국내에 그치지 않고 남북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생님의 정의에 대한 확실한 증명입니다. 본조님을 근본으로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고 평화로운 일본을,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해가는 것에 선생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절복의 깃발을 치켜들고 광선유포에 홀로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다 문화생입니다. 선생님이 절복의 대스승이라면 제자 또한 절복의 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년 선생님의 기일을 하나의 마디로 하여 광포를 향한 대전진을 완수해 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도다 문화생의 대표로서 광선유포를 달성해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생님의 무덤 앞에 보고할 수 있는 나를 최대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전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뒤에 남은 여러분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광선유포를 성취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법요가 끝난 후 신이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폭풍우는 멈춰 있었다. 뜰에는 가지에 꽃을 가득 단 벚나무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흠뻑 받으며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다의 장례식 날 이별을 아쉬워하듯 꽃잎을 흩날리던 나무였다. 향기롭게 핀 꽃을 시기하듯 휘몰아치던 폭풍우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신이치는 도다의 와카를 떠올렸다. 삼류의 강적이 있을지라도 사자의 자식은 광포의 여정에 용감하게 서라. 그것은 1955년 11월 3일 제13회 본부총회를 기념하여 도다가 신이치에게 보낸 와카였다. 그 사자의 자식은 드디어 본격적인 질주를 개시하였다. 사자가 달리면 반드시 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며 구름이 움직이고 폭풍우가 일게 마련이다. 이미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이치의 각오는 정해져 있었다. 신이치는 주먹을 굳게 쥐고 춘남을 견뎌낸 벚나무 가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